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GM이 2022 CES에서 실버라도 EV 발표했습니다. 이코녹스 블레이저 EV도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 또 캐딜락 관련된 컨셉카들, 목표, LG 에너솔루션, 얼티엄 셀스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미래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하면 내 일할 줄 알았습니다. 이 GM은 사실 전기차 시대에서 만약에 도태가 되거나 또 도산을 하거나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접신물에 뭐 받고 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 세상을 바꿀 기업 GM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어야 맞아요. 그래야 사실은 이게 순리인데 지금 테슬라 비교해가지고 시총,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락으로 간 건 GM이 기술 개발은 정말 잘하는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GM은 정말 못 맞추기로 유명한 제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GM이 EV1이라는 모델을 1996년에 출시를 했다. 1999년도에 이제 단종을 했다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EV1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디자인도 보면은 이거 장난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정말 엄청난 모델이었습니다. EV1은 납축 배터리로 기획된 전기 자동차입니다. 납축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제로백이 9초대였어요. 그리고 13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속. 더군다나 이 EV1에 사용됐던 소재를 보면요, 이 프레임 구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전체 무게가 132kg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초경량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기 저항 계수가 1.19였습니다. 드래그 코에피션트 수치가 굉장했어요. 또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구조의 초경량 시트를 탑재를 했었고요. 바디는 초경량 강화 플라스틱이었습니다. 딱 보면 슈퍼카 그대로였어요. 자, 거기에다가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면 납축전지를 사용하니까 이게 수명 그리고 또 겨울철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 되겠다. 이 고출력으로 바꾸자 해서 납축전지 스타일의 고출력 배터리를 GM이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했고요. 1990년도에는 니켈 수소, 토요타에서 지금 하이브리드에 밀고 있는 니켈 수소를 우리가 전체 배터리 에너지원으로 한번 써보자 해서 이걸 최초로 EV로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니켈 수소를 토요타에서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혁신성이 없다? 아닙니다. 토요타에서 사용하는 건 하이브리드예요. 1.36밖에 안 되는 그 정도 작은 배터리로 전기 모터를 어시스트하는 정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걸 GM은 과감하게 전체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시도를 그 어떤 기업도 당시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가격은 34,000불 정도에 판매를 했고요. 이것도 돈을 받고 판매를 한 게 아니라 리스 36개월로 전량 운영을 했습니다. 이걸 GM이 1999년도에 단종을 시키고 2002년도에 전량 회수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덮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기 모터 관련해가지고 기술은 어땠냐? 이건 역시 GM이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이 GM이 EV1을 기획을 80년대 초반부터 했었어요. 8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 모터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다. 전기 모터, DC 모터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수명 문제 있고 효율 문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교류 모터를 써야 되겠는데, 이 교류 모터, 이게 유도용 모터는 초반에 출력 또 제어,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 동경 모터를 써야 되겠는데, 그 동경 모터를 뭘 써야지? 전자석을 쓰면은 이 전자석이 별로 이렇게 효율이 좋지 않아. 그럼 연구자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연구자석 뭐가 있니? 히토리 중에서 네오디뮴이라는 게 있어. 이거 어디가 이런 소재를 잘하냐? 저 일본의 스미토모 특수금속이 잘한다고 하니까 여기와 함께 코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기자동차 동경 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자석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개발된 게 네오디뮴 연구자석입니다. 이걸 개발을 해서 동기형 모터, PMSM,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를 최초로 개발을 한 거예요. 자, 퍼머넌트 마그넷, 영구 자석이 싱크로너스, 뭘 싱크로너스 시키냐? 그 고정자의 유도 전류와 회전자의 회전 속도를 동기화시켜서 작동시키는 모터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초반 토크 훌륭하고 제어하기도 단순하고 정말 좋은 형태의 동기형 모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기 모터에서 동기형 모터 안 쓰는 제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장 먼저 개발을 해놓고 EV1도 그렇게 해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납축전지 그 열등한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도 제로백 9초를 낼 수 있었던 1996년도에 그 정도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GM이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니켈 수소로도 좀 그렇다. 리튬 이온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거기까지 나갔다면
EV1을 별로 없지 않고, 테슬라가 18650 배터리로 전기차 만들까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2003년도였고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갔는데, 지금 1999년도에 니켈 수소 배터리를 적용을 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 끌어올렸으니까 한 2001년도쯤 리튬 이온으로 바꿔서 후속 모델 2세대 모델을 내서 아마 세상에 선보였다 그러면 지금의 테슬라의 시총, 테슬라에 받는 주목, 테슬라에 받는 격찬, 이게 다 제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손으로 엎었어요. 누가 전기차를 죽였나 여기에 보시면은요, 카르텔의 이거는 결과다. 로비의 결과다. 정유사,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딜러들,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합심을 해서 GM에 압박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로비를 통해서 스스로 전량 회수를 2002년도에서 다 폐기를 시켜버렸습니다. 리스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하기가 좋았죠. 그래서 EV1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는데, 나중에 밤노츠 회장이 뭐 음모론 다 나오고 영화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자서전을 하나 썼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GM 법무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마그네슘 합금 시트 구조에 알루미늄 경량 구조에 또 강화 플라스틱 뭐 이런 소재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세 번의 배터리 규격을 바꾸고서는 영업 손실이 너무나도 컸었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량 리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EV니까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 탓을 많이 할 것이다. 제조사 결함을 소비자들은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집단 소송으로 인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우리가 그 늪에 빠지게 되면 이거 영업 손실도 엄청난데 이중고다, 회복 불가능한 그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노츠 회장이 그래? 그럼 엎어 해서 엎었다라는 게 원래 EV1의 사업을 중단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누가 맞는지, 뭐 카르텔에 의한 로비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에는 GM이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뭔가 스토리를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EV1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GM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회를 잡았었는데 스스로 그걸 발로 차내버린 형국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M이 다시 EV 시대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실버라도 EV를 들고 나왔습니다. 부동의 1위는 F150이에요. 한 70만 대에서 80만 대 정도 판매가 됩니다, 한 해. 그것도 많이 줄은 게 그 정도입니다. 한동안 막 90만 대, 100만 대까지 판매가 되다가 전성기에는 지금 많이 줄었다는 게 그 정도고요. FCA 램, 그리고 GM 실버라도, 이게 풀사이즈 픽업 시장에서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실버라다가 2위 할 때 있고 램이 3위 할 때 있고 뭐 또 램이 2위 할 때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60만 대에서 65만 대 꾸준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나타내고 모든 개발할 때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효자,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제조사들이 넘볼 수 없는 성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특수성이 있어요. 이 픽업 시장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전동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거기에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F150 라이트닝 보면은 새롭게 개발하는 대신에 기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바디온 프레임의 그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래, 모터로 엔진만 대체하는 거고, 처음에 이제 에코부스트라 그래서 터보차저로 다운사이징 할 때도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포드에서는 이걸 본격적으로 바디온 프레임에서 유니바디로 바꾸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포드는 전동화에 있어서 GM만큼 그렇게 원천 기술이라든지 오랜 경험도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모델을 전동화 파워트레인만 바꿔가지고 출시하는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되면 적재량, 견인 중량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을 테니까 거부감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GM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새 시대에 맞게 바디온 프레임 안 돼. 왜? 200kWh나 되는 엄청난 양의 배터리가 하부에 들어가게 되고, 이 1톤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무게가 이 1톤 정도 되는 그 고출력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하부에서 거의 모든 뒤틀림이나 강성을 다 확보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여기를 왜 바디온 프레임으로 해서 프레임 사이에 그걸 끼워 넣어야 되는 비합리적인 그런 구조로 하냐,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유니바디 형태로 만들었고, 이걸 먼저 GMC의 허머 EV에 구현을 해놨더니 평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버라도도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풀사이즈
픽업으로서 이제 유니바디 시대를 활짝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륜 오브형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트렁크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단순히 뭐 트렁크 조잡한 게 아니라 딱 열어보면은 짐, 공구 이런 것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이게 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앞쪽에 엔진이 있게 되면 뒤쪽에 짐칸에다 실어놔야 되는데 짐칸에 실어놓으면 그런 짐들에 대한 그 박스, 사물함 같은 것들을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큰 짐 실을 때는 여간 걸리적거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앞쪽으로 다 옮겨놨으니까 뒤쪽은 오롯이 짐칸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연 자동차의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픽업은 밑에서 프레임이 잡아주긴 하지만 이 배터리처럼 폭넓게 넓은 면적을 잡아주고 또 강성 확보를 철저하게 구현되어 있는 형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격벽도 강성 확보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객석과 또 짐칸의 격벽을 강한 소재를 사용해서 뒤틀림을 방지하게끔 설계가 됩니다. 또 전장이 워낙 기니까. 그런데 실버라도 EV는 이것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가변으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의자도 폴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형태의 픽업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짐칸보다 긴 사이즈의 큰 짐을 실는데 어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또 유니바디로 되니까 뭐가 이점이 생깁니까? 리지드 엑셀의 기존의 서스펜션이 독립평가장치, 스프링 방식의 독립평가장치로 바뀌면서 에어 서스펜션을 달아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픽업은 사실 540kg에서 580kg의 짐을 싣고 또 견인 능력도 기본 3.5톤에서 4.5톤, 뭐 높게는 9톤 막 이런 정도의 견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과 관련된 구조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유니바디로 이걸 변경하면서 공간적인 이점이 확보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확보가 될 수 있으니 승차감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을 기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게가 또 공차 무게가 워낙 차체가 크고 무거우니까 또 배터리 증가도 있고 하니까 출력의 기본 모델이 WT가 510마력, 최고 출력 510마력. 그 다음에 RST가 664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107kg/m예요. 제로백이 4.5초입니다. 이 거대한 덩치가 그 정도로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kWh 배터리로 400마일, 643km 정도 되죠. 자,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서 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주행거리, 주유당 주행거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했었다. 물론 뭐 용량을 때려박아서 해결을 한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주행거리에 따른 불편이 그래 높진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고용량 배터리 200kWh 배터리니까 충전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300kW의 초고속 충전을 구현해놨다. 350kW면은 지금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네베라 슈퍼카 500kW 지원하는 그 스펙을 제외한 다른 그 양산차에 적용된 기술로 가장 빠릅니다. 이 부분 해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실내도 보면은 전기차 시대에 맞게 17인치 모니터를 넓게 해서 인포테인먼트 실현을 해놨고요. 기본되는 모델도 뭐 11인치에서 직사각형 모델로 해서 실현을 해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 RST 이 모델의 가격이 105,000달러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39,900달러에 내놓겠다는 거는 2025년도에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실현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누구랑 함께 실현할 것이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얼티엄 셀스라는 합접회사를 만들어서 실현할 것이다. 이 얼티엄 셀스가 핵심이 뭐냐면 하이니켈 배터리, 첫 번째는 하이니켈로 고출력 배터리 팩을 생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니켈에 들어가는 양극재, 요 성분을 95%까지 리사이클, 재활용률을 높여서 LCA 규제의 친환경에 맞게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폭넓게 GM과 LG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LG가 2023년까지 240GWh의 배터리 생산 캐파를 늘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합작사가 얼티엄 셀스입니다. 그래서 GMC 허머 EV에도 들어가고 캐딜락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컨슈머용으로 출시되는 블레이저 이코넉스 EV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 얼티엄 셀스의 셀들이 배터리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서 배터리 가격을 빠르게 낮춰서 2025년도에는 기본형 모델, 그러니까 출력이든 뭐 옵션이든 그 외 부가 장치들을 최소화한 가장 기본 모델을 39,900불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정도 가격에 출시되려면 앞으로 3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적용해진 것도 아니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중요하게 보시면 안 되고
실버라도 EV가 그 가격에 나온다라고 얘기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년에 먼저 나오는 게 WT 510마력 이 모델인데 요거는 한 대략 7만 불 정도 가격대를 형성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8천만 원대에서 9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모델 RST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불이니까 1억 2천, 1억 3천 그 사이일 겁니다. 1억 2천, 1억 3천 그 사이라고 해도 664마력의 제로백 4.5초에 그 정도 적재량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앞쪽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짐칸도 가지고 있고 전혀 기존의 내연 자동차의 픽업하고는 다른 또 견인 능력도 상당합니다. 기본 모델이 3.5톤을 견인을 할 수 있고 RST 고성능 모델은 4.5톤 옵션으로 9톤까지도 견인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서 구현했던 그런 가치들이 EV에서 유니바디로 변경이 됐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저하가 없다. 성능 저하가 없고 실내 공간 활용성과 짐을 실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또 에어소스로 차고까지 높이면서 승차감까지 개선해 놓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통해서 가장 보수적인 사용자층인 픽업 소비자들에게 이 정도만 바꿔볼 만하겠는데 라는 메리트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자, V2L을 드디어 이제 GM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V2L 현대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거 뭐 별거 아닌데 하다가 제조사들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활용도가 정말 좋거든요. 발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3.5kW만 돼도요. 이 가정용 4인 가족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전기량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웬만한 산업 공구들 다 물려요. 이 정도 용량인데 지금 실버라도 EV 같은 경우에는 V2L 용량을 10.2kW로 3배 정도 아이오닉 5나 EV6 EV6는 조금 더 높죠. 3.6 거기서 있는데 요 3배 정도 되는 전력을 공급하는 용량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 풀사이즈 픽업은 산업 용도에서 다양한 그 공구들을 동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 사용할 때는 보통 2kW, 3kW 고출력 공구들 전력 소비량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나 물려서 사용할 땐 괜찮은데 이 멀티탭에 물려가지고 두세 개 정도 사용하기에는 좀 용량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3.5 정도면은. 근데 10점이면은 3, 4개 정도 고출력 산업용 공구들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집니다. 움직이는 제작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량이 10kW에 맞춘 게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무선 충전이 가능해지면서 2023년도에는 무선 충전이 필수적인 옵션으로 다른 제조사를 채용할 것 같아요. 무선 충전에서 최대한 전력 공급받을 수 있는 용량이 11kW입니다. 그러니까 11kW의 완속 충전이 7kW에서 11kW로 높아지고 있는데 GV60에 무선 충전이 적용된 모델이 바로 그래요. 완속 충전이 11kW로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V2V가 그 정도로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속도에서. 그러면 10.2kW로 V2L을 구현을 하게 되면 이걸 V2V, 비클 투 비클로 사용할 때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른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버라도 EV는 보험사라든지 또 제조사의 긴급 출동 차량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 시 일부 마을이 고립돼서 전력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많이 노출됩니다. 허리케인, 또 아니면은 토네이도. 그러면 또 전력 수급 공사를 재개하려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심지어는 한 달까지도 고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재난 구조용 차량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그거 10대만 들어가게 되면은요. 한 3, 40가구 전력을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배터리도 200kWh의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160kWh인데 이 정도면은요. 한 3주 정도 4인 가족이 아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를 계속 한 열 몇 대씩 바꿔가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재난 구조용으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GM에서 야, 앞으로 산업 기준에 맞게 움직이는 공장, 소규모 제작소 이거를 실버라도 EV로 그냥 구입하게 하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높게 봐가지고 10만 불 지급할 이런 사람들 많을 거다. 그 다음에 법인 수요 중에서 이걸 긴급 촬영용이나 재난 구조용으로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야 이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더군다나 또 픽업이기 때문에 구호물자 트레일러 해서 연결해서 또 출동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석 몇 조입니까? 이런 용도까지 감안을 해서 실버라도 EV의 10.2kW의 V2L 이 정도면은 V2 그리드, V2 홈, 비클 투 비클 비클트로드 다양한 환경에서 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이 계속
출시 시기가 미뤄지고 있고 양산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GM이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제 마음이 지금 살랑살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RST 모델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이 사이버트럭보다 먼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쪽으로 아마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GM도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실체가 나와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니까 어쨌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GM이 지금까지 소니 못지않게 그보다 더 자동차 회사에서 삽질을 많이 했고 타이밍을 못 맞춰서 사장시켰던 자기 손으로 엎었던 그런 눈물겨운 첨단 기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술들을 만들어 놓고서도 그 혜택을 못 받던 대표적인 제조사였는데 그리고 사실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그 포드 T의 아성, 그 독주를 막은 기업이 사실은 GM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기일전에서 EV를 선보이고 있고 또 그 선보여지는 EV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들과 많은 활용도 그 다음에 더 긴 미래를 예상을 해놓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니까 GM에 대한 앞으로 EV의 전략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GM이 잘 되면 LG도 똑같이 잘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을 합니다. 얼티엄 서비스가 이제 수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이제 리튬 인산철 중국 기업하고 거의 이제 쿵짝꿍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기업 포드라든지 또 GM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쪽으로 간다. 특히 GM은 LG와의 관계를 좀 높게 하고 있습니다. 또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87% 공급을 했고 원가 비중이 58%나 될 정도로 LG의 전장, LG의 기본 핵심 기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모델들에서도 LG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GM이라는 큰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마그나 파워트레인과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VCS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수립을 했겠죠. 그러니까 GM의 성공은 다시 말하면 K배터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LG 그리고 그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LG의 전장 사업부에서도 청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GM이 잘 되면 우리나라 K배터리나 LG도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시에 잡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확정적인 얘기들은 아직 아니니까 상품 나오면은 뭐 빠르게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